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20분 남짓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본교가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이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요. 산업 수요에 맞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우수기업에 취업하고 경력 관리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취업을 해서 졸업을 해도 학생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해마다 5월 1일 한 번씩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재취업을 문의하거나 이직을 문의할 때 학교에 있는 전문 취업 지원 선생님을 통해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졸업 시즌이 아닌 때에 그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학생들과 상담해서 이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은 교장 본모제로 되어 있고요. 산업 수요 맞춤형 자율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1학급당 학생 인원이 20명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18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들이 그만큼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좋은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경력 관리인데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같이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병역 특례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이 학생이 원하면 병역 특례를 요청해서 TO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역 병역 인원이 많이 줄어서 병역 특례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원하는 아이들은 그런 업체에 취업을 시켜줘서 그 회사에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근무를 하면 대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남학생들은 군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교 졸업생들이 다니고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들입니다. 한양대, 건국대, 아주대, 인하대, 서울과학기술대, 한림대 다 조사한 건 아니고요. 5월 1일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때 좀 조사한 것들인데, 아마 졸업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사한 게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국가에서 열어놓은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이 한 20여 개 대학되는데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 인터넷 시절에 있어서요. 거기다 검색하시면 올해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으로 지정된 학과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개수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52개 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강원도는 3개가 있고요. 이건 작년 자료가 조금 미비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지역별로 잘 되는 산업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별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근데 마이스터 개교한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그때 전망이 좋았던 그런 지정 학교들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학교 운영이 어려운 데도 많이 있는데요. 본교는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왔는데 의료기기 바이오라고 이렇게 지정 분야를 받아서 어려움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원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가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가 처음 지정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이제 바이오 산업을 다시 지정을 받아서 2개 학과가 2개 지정 분야가 별개가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융합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융합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를 저희가 작년에 선도 학교를 해서 타 학과 학생들이 다른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쪽, 제약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쪽 학과의 바이오 실무 과정을 들어서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로 취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의료기기가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5년간 해마다 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성장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10%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이 산업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의료기기 산업협회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4년 전에 지정받은 바이오 산업은 핵심 전략 사업이에요.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쪽이 부가가치가 의료기기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만료된 그런 바이오 의약품들을 이제 특허가 해제됐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기술만 되면 다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 학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시밀러가 유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국가에서 선정해서 세금으로 밀어주고 업체도 밀어주고 그쪽으로 창업도 밀어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산업 협회 제공 자료를 보면 의료기기는 10%인데요. 바이오 쪽은 8.3%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한 것들이 이렇게 생산 물량이 늘고 내수도 지금 많이 늘고 있고 해외 수출도 많이 되고 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은 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합성 의약품이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이 있다고 합니다. 합성 의약품은 우리가 알약으로 된 거 이렇게 물약으로 된 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화학 의약품이라고 그러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주로 이제 주사제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 의약품은 점점 세계 글로벌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계속 시장이 늘고 있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8년 자료인데요. 맞춤형 헬스케어는 의료기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혁신신약은 바이오 쪽을 말하는 건데요. 4.4조 원 지원해가지고 지금 막 산업을 키우고 있어요. 이 의료기기 종류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의료기기는 본교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한 회사의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너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해서 재직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메디컬용 엑스레이랑 덴탈용 치아 관련 엑스레이 두 종류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학생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1, 2만 원이면 요즘 사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혈당 측정기, 안마기, 그 다음에 생소한 건데요. 왼쪽 밑에 있는 것이 치아 모형 설계기라고 해요. 이게 주식회사 A라는 것도 저희 학생들이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치아 모형을 본뜨는 겁니다. 그 틀니라든가 아니면 그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미리 모형을 떠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3D 프린터기가 아마 장착된 그런 의료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여기 동아단지에 있는 메디어나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환자감시 장치, 페이션트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요 회사가 작년, 재작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환자감시 장치는 병원에다가 한번 납품하면 한 10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내에는 다시 구매 안 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병상이 늘고 그래서 해외로 수출이 너무 많이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여기도 본교 학생들이 해마다 한 2명 정도 취업을 해서 병역 특례도 같이 받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DR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본교 학생이 가 있는데 엑스레이 디텍터를 만듭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진이 이쪽으로 이제 사진이 저장이 돼서 아마 현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렌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천안에 있는데 인공관절 만드는 회사입니다. 슬관절, 무릎관절이죠. 그 다음에 인공 고관절, 엉덩이 뼈에 있는 쪽인데요. 그런 걸 만들어서 제조하는데 이게 주문 제작이잖아요. 대량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고요. 해외에서 주문이 오든지 국내에서 주문이 오면 실제로 3D 프린터기나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를 이제 3차원으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기계에 집어넣어서 출력을 한 다음에 사람 체형에 맞게 깎고 만들고, 그러니까 가공이라고 그러죠. 가공 과정을 거쳐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연봉이 한 3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회사에 그 학생들은 주로 기계과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기계 쪽입니다.
여기는 이루다라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여기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요. 피부과에 요즘 참 많이 가더라고요. 청소년도 가고, 어른들도 많이 가시는데, 피부과에 전신 피부 미용 치료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용 피부 미용 치료 기계가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갖고 왔어요. 여기도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춘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바디텍메드라고 있는데, 여기 진단기기 업체, 체외 진단기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3, 4년 전에 본교 학생 7, 8명이 갔어요. 한 번에. 한 해에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잘 안 받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 봐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의료기기 쪽이고요. 이제 바이오의약품인데요. 이 바이오의약품 종류가 4가지 있더라고요. 단백질, 그 다음에 항체, 백신, 유전자 치료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떴어요. 원래 뜨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떴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이런 거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관련 자격증은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좀 생소하실 텐데 의료기기 RA 전문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학생들이 직무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생산 직무가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저는 품질관리 쪽으로 가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생산관리 쪽으로 가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RA 전문가 쪽으로 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업체를 다 발굴해서 매칭을 시켜줘요. 그쪽으로. 근데 RA 전문가 쪽으로 처음에 가면 좀 힘들어요. 학생들이. 왜냐면 법이나 인허가, 유럽 인허가, 그 다음에 미국 인허가, 중국 인허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야 그쪽에서 문을 열어줘요. 의료기기 수입할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사실 여기가 가장 향후의 전망에 있는 그런 직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교에도 산업 교육교사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품질 관리나 RA 쪽으로 전문가들이 들어오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협업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본인들 직장도 있고, 학교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오셔서 수업도 하시고,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전문가 쪽이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 전기전자과인데요. 여기는 회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지털 회로, 아날로그 회로, 계측기, C 언어, 여러 쪽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과정이. 실무과정 밑으로 보시면, 의료기기 인허가나 품질관리는 기계과랑 똑같아요. 똑같고, 연구개발이나 생산 쪽이 좀 기계과랑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전자회로 조립, 컴퓨터 프로그램에 흥미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자격증은 이렇게 있고요. 직무 영역은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 이런 분야에서 이런 직무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계과, 의료전기전자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라고 그럴까요? 특혜 중에 하나인데요. 의료장비 제조 전문가가 의료기계과, 의료전기전자과 학생들이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의공산업기사라고 해서 올해 시험을 지난주에 학생들이 봤어요. 99명이 봐서 96명이 의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원래 산업기사는 초대절 졸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내부평가 50%, 외부평가 50%, 인력공단에서 와서 시험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자격을 줍니다. 대신에 이제 시험을 보려면 능력단위 600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본교 교육 과정에 다 있어요. 그걸 들으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2학년들은 요 두 가지와 얘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과는 이렇게 두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과는 이렇게 두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3학년은 되게 좀 상황이 안 돼서 의공산업기사만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두 개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배출이 될 겁니다.
이제 바이오의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학과는 생물화학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도 좀 삽니다. 의사 나오는 곳 아닙니까? 뭐 간호사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기초기본교육과정은 생명과학, 공업화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CS 교육과정은 바이오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화학과 생물 과목에 흥미가 있고 좀 만족하는, 그쪽으로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막 세포 분열 이런 거 보면 막 머리 싸매는 애들 이러면 안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인체 구조에 대한 어떤 뭐 흥미라든가 아니면 과학에 흥미가 있고 생물, 그 화학 같은 거 있죠. 화학식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도 그쪽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흥미가 좀 안 맞기는 해요. 물론 본인이 노력하면 가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흥미가 있는 학생이 들어오면 좋겠다. 물론 처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되기는 합니다. 단지 본인 적성에 이게 맞는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 배양, 분리정제, 제형 제제, 미생물 배양, 분리정제 계속 실험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이 들어오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미친 듯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이 힘들겠지만. 자, 관련 자격증은 여기는 기사는 아직 없어요. 제도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의약품 회사, 그 다음에 화학 제품 제조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식품 회사 이런 데도 갈 수 있거든요. 연구기관 쪽으로. 그쪽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정기교육과정이 끝나면 이제 방과후 학교를 저희가 합니다. 4시 35분부터 방과후 학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방과후 학교를 이제 핸드폰으로 신청을 해요. 핸드폰으로 시작, 그때부터 신청하는 겁니다. 그 날이 있어요. 그러면 몰리는 데는 막 빨리 종료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이 강제로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취업 진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실시를 하고, 의료기기랑 바이오가 사실은 수출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나 중국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토익 선생님이 와서, 방과후 시간에 토익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 선생님 3분 계시고. 그래서 이 언어를 하는 이유는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에 가면 그 문서를 다루거나 업무를 할 때 사실 영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영어가 다 영어예요.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 쪽이 사실 되게 큰 시장이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그런 시장에다가 수출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런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미리 좀 하고 가자 그런 뜻이죠. 교장선생님 강조하셨던 인성 감성, 인간 존중 봉사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 역량 강화에서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보통 이제 중국으로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못 갔습니다. 전공 동아리 활동, 이제 방과후 수업한 다음에 한 학기에 한 번씩 발표회를 가져요. 여기서 발표를 하거든요. 뒤에 이제 작품 전시를 해놓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발표한 거에 대한 이제 시상도 하고, 그 다음 발표회 자료를 학생들이 다 스크랩을 합니다. 클리어 파일을 해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면접 보러 갑니다. 본교 학생들이 면접 보러 갈 때는 반드시 뭘 들고 가요.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서 면접관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했고 일적으로 관심 있고 이런 면접을 봅니다. 그럼 되게 신기합니다. 고등학생이 들고 온다고. 때로는 이제 PPT 발표를 시키기도 해요. 어떤 회사는. 그러면 그냥 여기서 했던 내용들 정리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다 지도를 하세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진로 선생님이 캠프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준비하시고 자소서, 뭐 이력서, 자소서 다 학교에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요. 무당의 날 행사, 그 다음에 학교 축제, 그리고 영어 페스티벌, 그다음에 선후배 만남의 날 행사. 아까 보니까 1기 학생이 오늘 잠깐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1기 학생이 와서 27살쯤 되거든요. 학교 보고 싶다고 왔어요. 여자친구 데리고. 그 학생이 왔는데 5월 1일 날 그 근로자의 날에 저희가 이제 선배 초청을 해요. 졸업 선배들 초청 다 하면 다 업체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학교로 옵니다. 다. 보통 70명에서 100명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재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어느 선배들, 어느 업체, 하고, 소통을 하고 싶냐. 이렇게 하면 거기로 다 보내줍니다. 여기서도 하고, 체육관에서도 하고, 교실에서도 하고, 그럼 학생들이 다니면서 선배들이 업체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어떤 그 노하우로 취업을 했는지, 그다음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회사 그 복지는 어떤지, 회사 상황은 어떤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지, 이런 걸 다 사전에 선배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면접을 또 어떻게 받는지, 밥이 맛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기숙사 이따가 돌아보실 텐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숙소고요. 가운데 있는 게 기숙사 자습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숙사 공동 세탁실입니다. 일과 시간표인데요. 4시 15분에 마치고 6시 35분부터 저녁 시간까지 방과후 연속 2시간을 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녁을 먹고 자기주도 학습. 또 다양하게 구성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습만 시켰는데요. 컴퓨터 자습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실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하든지, 컴퓨터로 뭘 찾든지, 뭘 만들든지 하기도 하고요. 또는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그쪽으로 배치를 다 해줍니다. 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인문계는 그냥 자습 이러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요구를 다 받아가지고 다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방과후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죠. 1기부터 8기까지 평균 졸업 취업률이 이제 90.7%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의료기기 바이오 쪽이 대부분이에요. 한 70%가 의료기기 바이오 쪽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가요. 사실 저희의 목표도 여기거든요. 여기를 가서 업체에 돌아가는 전체적인 것을 다 좀 배우기를 원해요. 모든 업무를 다 배워서 자기가 진짜 적합한 업무가 뭔지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서 알아가지고 자기 진로를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기업을 가겠다, 공무원을 가겠다, 공기업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소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저쪽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의료기기 바이오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은 현재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입학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입생들 분포입니다. 이게 원주 40%, 원주에 35%, 타시도 25%인데요. 원주의 강원도는 올해 입학생들이 한 43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타시도는 경기도, 문경, 부산, 영주, 봉화, 대구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는데요. 모집 정원은 2021학년 신입생 모집병원 108명인데요. 12명이 줄었거든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기숙사 때문에 사실. 신입생 전원을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해서 똑같은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게 통학하는 아이들이 좀 힘든 아이들도 있고요. 신청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정원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전형 12명, 일반전형 9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눠 있는데요. 일반 전형은 기본 공통 내용이니까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고요. 특별 전형은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고요. 특별 전형 세 번째 보시면 다자녀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무리가 좀 들어와서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세 자녀가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야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3명 제약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특별전형은 그 성적이 좀 높아요. 학교에서 높여놓은 게 아니고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 전형보다 좀 높더라고요.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형 일정은 10월 19일 월요일에 월화수목 4일이거든요. 4일 동안 원서 접수를 받고요. 10월 27일 1차 서류 합격자 1.5배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면접 전형 인적성 검사 학업 기초자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면 면접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가 전염된다고. 물론 이날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가 되면요. 면접 못합니다. 면접 전형 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차 서류 전형으로 합격자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순위대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형 합격자는 11월 3일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전형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교과 성적 60점, 7개월 40, 봉사 40, 면접 전형 60 이렇게 2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전형에서는 출결하고 봉사활동을 좀 강조했어요. 일반 전형보다 20점씩 높아요. 일반 전형 보시면 교과가 100점이죠. 출결 봉사가 20점, 20점이에요. 특별 전형보다 50%씩 낮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점수는 저희가 원래는 2학년, 3학년 봉사활동 점수가 틀렸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2학년, 3학년 합쳐서 20시간 만점 줘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좀 바꿨어요. 중학교에다 공문을 다 띄웠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국에 다 띄웠어요. 면접 성적은 면접 점수가 60점인데요. 인적성 검사가 50점인데 50점 안에 보면 인성 10%, 적성 40%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따로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업 기초자료 작성은 10점인데요. 10개의 문항을 공개하고 그 중에 한 5개 정도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봉사활동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생각을 글로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지 이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미리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말씀드린 거고, 학업 기초자료 작성은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전형이 실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 전에 문항을 공개할 겁니다. 어떤 주제로 서술형이 있다 이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인적성 검사의 예시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항으로 나오는데요. 문제 해결력 뭐 이렇게 나옵니다. 관찰 탐구력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 과학 문제가 되겠네요. 모두 관찰 탐구력 3차원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도형 수리력 간단한 계산 능력이죠. 그다음에 창의력 또 물어보고요. 이 문항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해마다 틀려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놨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면접 당일날 시험 보는 그 순간에만 확인할 수 있지 그 사이에는 확인을 못해요. 공개를 안 해주거든요. 채점도 거기서 해요. 저희가 하지 않아요. 학교 건물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지관 정면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관, 본관,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가 입지관입니다. 바이오의학과 실습실, 음악실, 마이스터룸. 여기가 마이스터룸 되겠습니다. 창조관은 건물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건물, 그 건물이 의료기계과 전기전자과 실습실로 되어 있습니다. 3층입니다. 거기 과 사무실이 다 있고 실험 실습을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안내드리겠습니다. 1, 2학년 남학생 기숙사, 배구학사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학사, 남학생 3학년,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데요. 요거 출입문이 남녀 있기 때문에 2개예요. 여기 남자 출입, 여자 출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주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입학 성적 커트라인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전화나 많이 문의 오시거든요. 석차 백분율 30에서 50% 이내면 좀 안정권이라고 파악이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년의 사례를 좀 저희가 종합해보니까 그래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덕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올해 무리전에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0% 전후까지도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70% 전후라고 하는 것이 몇 점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후까지도 예년에 지원을 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지망대로 하고요. 특별 전형에 떨어지면 일반 전형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떨어진 아이들은. 넘어가서
일반 전형에서 시행하는 배점대로 다시 계산해서 일반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전형 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학교 납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했는데요. 평균 한 17만 원 정도 돼요. 점심 무료고요. 학비 무료입니다. 단지 아침, 저녁 식비하고 전문 사감 인건비 2만 원 해서 한 1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사감을 했었는데요. 사감하고 나서 아침에 수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학생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월 2만 원 정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졸업 후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으로 가면 2,200에서 3,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공기업 쪽은 2,100에서 3,500 이렇게 됩니다. 업체별로 좀 다양한데요. 채용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근로계약을 씁니다. 그때 사람마다 틀려요. 회사에서 학생을 평가하고 평가해서 개인별로 연봉이 틀리더라고요. 그 공개가 안 돼서 가끔 물어봐요. 참고하려고. 그리고 이제 배울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취업 업체를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까지 취업을 담당했었거든요. 3학년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연봉 보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고 싶은 일인지 그걸 먼저 판단해라. 연봉은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400만 원씩 줍니다. 중소 중견기업 가는 학생들 6개월만 근무하면 400만 원 줘요. 그리고 실습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까지 월 60만 원씩 줘서 600만 원 정도를 중소 중견기업을 가서 6개월 근무하면 그냥 저걸 받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을 자꾸 좋게 만들더라고요. 작년에 300이었는데 한 100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실적을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로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어제 좀 바뀌었어요. 좋은 소식이 왔는데요.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최저 합격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란히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선발 인원이에요. 한 명 한 명 모집하는데 한 명 한 명을 우리 학교에 갔어요. 다른 학교에 좀 미안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삼성전자 2차 시험 G사트 합격자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8명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중복 합격된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공무원에 됐는데 여기 같이 된 아이도 있고요. 지금 기획서라는데 취업했는데 여기 같이 된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깝지만 버려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더 좋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가보니까 만족도가 여기보다 낮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기업 지상주의, 공기업 지상주의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결과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너무 잘한 거로 되는데 질문해 주셔야 되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설명회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끝나면 3계절로 나눠서 학교 실습실하고 기숙사를 투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뒤에 선생님들이 1조, 2조, 3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 나가시면 돼요. 혹시, 예. 네네. 같이 들으셔야 돼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 네. 집에 오는 거는 매주 주말. 지금은 격주로 되어 있어요. 예, 격주로 아이들이 가게 되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2주도 이렇게 잔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올해는. 그러면 여기까지 학교까지 예. 직접 오는 건가 아니면 터미널까지 이렇게 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학생이요? 네. 그런 차량은 학교에는 없고요. 학생이 자발적으로 와야 되고, 짐이 많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통이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차량으로 하면 바로 I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 와도 차가 많이 있습니다, 버스가. 그래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닐 때는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건가요? 저희 기숙사. 네. 이제 매주 집에 가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거리가 아주 먼 학생들, 사정이 안 되는 학생들 이제 일부가 격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말에 방과후를 할 때 그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보통 그것도 격주 고주에 맞춰서 하는데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또 고주에는 잔류를 하고요. 원칙은 매주 가는 게 원칙.
가고 싶으면 매주 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이제 기숙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별도로 그런 관리 같은 게 좀 이렇게 구체화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매뉴얼이 엄청 거의 법제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점 제도가 있어서 빈틈이 없어요. 그 기숙사는 그 기숙사 생활 매뉴얼이라고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상황 선생님들이 그걸 이제 조금 기계적으로 벌점을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벌점을 가지고 벌점이 50점이 되면 이제 퇴사가 되는데 바로 칼같이 이렇게 자르진 않고 어차피 교육기관이니까 다 벌점을 받고 그거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도 다 교육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50점이 되면은 그 기숙사 자치회 학생들이 모여서 기회를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다시 선생님들이 다시 결정을 하고요. 거기서 또 재심 청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단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거를 잘 지켜나가면은 정신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나가기 전에 단체 생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이스터 고등학교다 보니까 실습 위주 수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언제까지 전학년 원격 수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교육과정위원회에 거쳐서 원격 수업을 계속 했었고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 2단계이기 때문에 3분의 2 유지하라 그래가지고요. 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개 학년은 계속 원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번 주, 돌아오는 다음 주가 1, 3학년이 나오는 주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2학년이 나왔었거든요. 2학년은 집에서 원격 수업하고 3학년은 지금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이제 지난주까지 과정평가에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10월까지는 3학년은 계속 나오고 1, 2학년만 겠죠. 그렇게 하고요. 실험 실습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실습이 가능한가요? 그래서요, 원격으로 실습을 못하죠. 못해서,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실습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초기 때문에. 근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실습이 이제 본격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 학년에 대해서는 등교하는 주가 되면 좀 실습하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좀 집중적으로 하세요. 저희가 이제 저녁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저녁까지 아이들을 지도해서 실습 못했던 거를 다 만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저도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빨리 정규생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받고. 원격 수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일반고 같지 않으니까 네. 이 원격 수업이 실시간이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하셔가지고 네. 아이들이 시청을 하고 하는 건지 네. 좀 궁금하고 원격 수업의 질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숙형 학교인데 원격 수업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선생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한 10% 정도는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제작을 해서 띄우거나 아니면 과제를 올리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교육부의 지침은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하든지 영상 제작해서 올리든지 과제 제시해서 점검을 하든지. 단 이제 모든 수업은 원격으로 하되 채팅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 학생들이 과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서 그 시간대는 선생님이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면 받아서 처리해주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체를 다 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 시스템도 일단 학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실시간으로 하고 또 영상을 올리고 과제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수업 결손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장선생님께서 전교생 등교하는 거를 교육청에다 건의해서 기숙형 학교이기도 하고 특성화고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최대한 저희가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